저희 중에서는 역시 뭐 유일하게 선수 출신이시기도 하고 K리그에서 또 이제 베스트 11 상을 받아본 원일이 형이기 때문에 이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잘 아실 거잖아요. 약간 언지를 줍니까? 힌트를 줍니까? 힌트가 아니라 그냥 소감 준비. 언어 같은 거 좀 최근에 배운 거 있으세요? 영어를 제외하고 다른 언어 없어요, 저. 없어요? 전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그래, 우리들이랑 한국말이 지금 예. 좋은 10번은 그 어려운 공간에서 받는 10번은 좋은 10번이고 이제 그 공간 아래로 내려와서 볼 잡아서 자기가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 10번은 사실 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볼 주려고 그러면 시선을 피하는 친구들.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17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히플 라이브 수요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프닝 토크 좀 부럽기도 하고 가볍게 좀 소소하게 이야기해볼 만한 것들이 있어서 요걸 좀 가져왔습니다. 더선에서요, 스타들의 집, 레알 마드리드 스타들의 집을 공개를 했습니다. 음바페가 가레스 베일이 살던 집으로 이사 갔는데 예전에는 이 단지래요. 부자 단지가 있나 봐요. 지단, 카시아스, 호날두 등이 모두 그곳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음바페 집에 침실 8개, 골프장, 수영장, 영화관, 미니 축구장, 농구장 등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원일이 형과 이제 형철이 밑에 있는 이 집이 지금 이제 더선에서 공개한 음바페의 집 혹은 뭐 레알 마드리드 스타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야, 무슨 뭐 호텔 사진 같네요. 뭐 무슨 이제 수영장 있는 호텔 같은 거 예약하라고 할 때 보면 이런 사진들 막 보여주잖아요. 와, 근데 이거를 독채로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청소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청소를 본인이 무조건 안 하죠? 네, 관리 시키겠죠. 그렇죠. 약간 이런 꿈 있으셨어요? 이렇게 부자처럼. 저는 이런 집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 총각 시절에 혼자 살 때 방 3개 있는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안 가. 지 방이 되더라고. 계속해서. 그치. 그래서 방을 좀 줄여서 2개짜리 집으로 갔어요. 예. 여동생이 오더니만 안 가. 그 여동생이 나한테 용돈을 받고 거기서 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집은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크기만 되겠다. 좀 치우기도 편하고 즐길 거리만 딱 즐길 수 있게끔. 이거 너무 큽니다, 이런 집. 이거 사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화장실에 놓고 왔어. 그래서 저기 8번째 방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다가 핸드폰 계속 울리는 소리에 거기까지 가보면 올라가야 되지. 막 올라가고 뛰어야 되잖아. 멀지.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좀 다른 얘기입니다. 복층 오피스텔도 처음에는 로망 때문에 들어갔다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어느 순간 귀찮아지는데 이런 집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복층 오피스텔이 정말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새벽에 술 먹고 네. 2층에서 침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는데 갑자기 막 용변이 급한 거야. 그치. 그러면 화장실은 1층에 있으니까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예 그냥 잠을 2층에서 안 자고 1층에 소파를 두고 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요강을 하나. 이 복층이요? 그럼 이런 집에 대한 로망은 영주 형은 없는 것 같고 원일이 형은 어때요? 저는 기회 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예. 원래도 큰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일단 그런 건 크면 좋으니까 그런 주의여가지고. 내가 큰 집 살면은 이런 거 좀 특별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만 있다면. 뭐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집이 좋은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잘 안 마주쳐서. 개인 주택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도 주택을 좀 오래 살았었는데 단독주택에 오래 살았었는데 아파트로 갔을 때는 사실 좀 이 현관에서 뭐 마주치고 막 인사하고 그쵸. 이러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 그런 얘기구나. 나는 집안에서 와이프랑 잘 마주치기 싫어서 좀 이제 넓게 쓰고 싶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형철이는 있어요? 이런 큰 집에 대한 로망? 야, 이 사진으로 딱 보니까 이게 그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집이랑 비슷하잖아요. 그 해변에. 해변에. 말리부 해변인가 거기가? 네, 거기 아무튼. 차도 막 이렇게 여러 대 있고. 지금 보니까 이 레알 출신 스타들도 차가 막 여러 대 있고 그런데 저는 근데 사실
집은 잘 로망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오. 집은 옛날에는 나도 저렇게 한강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한강뷰는 꿈에도 못 꾸고 너무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집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좀 편하게 느끼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 저 차는 좀 부럽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차 운전하는 사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왔네요. 이게 지금 난 저도 차가 좀 이제 부럽다.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벤츠고 그 옆에 이제 주황색이 람보르기니인가요, 여러분? 차 좀 아시는 분? 왼쪽 건 보이고 뭐냐? 네. 차 이름도 사실 모르는 것들일 정도로 엄청 비싼 차들. 이거 뭐 GTS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부가티인가? 부가티가 왔다. 아 이게 부가티구나. 근데 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차가 진짜 많았거든요. 예. 그분이 주말에 즐기는 게 뭐냐면 차를 주차장에서 한 대씩 다 빼요. 다 빼요. 그래서 예. 돌아가면서 이제 도는 거예요. 오, 왜냐면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차를 네. 돌아가면서. 야. 왜냐면은 차를 계속 세워두면 차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좀 일주일에 몇 번씩은 타줘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취미가. 하루에 네, 4대인가 5대인데 그거를 한 바퀴씩 돌더라고요, 그걸로. 이게 람보르기니가 아니고 맥라렌이고 여기 나온 세대만 합쳐도 50억이 된다는데요? 50억? 대충이라도? 와 그렇게 비싸? 옛날부터 레이싱 게임을 좋아해서 이러면 야 이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돌아다니는 거네 차가. 이렇게 게임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쵸. 그 날마다 이렇게 차 바꿔 타고. 그래서 이제 GTA 할 때도 저는 차 많이 훔쳤습니다. 어. 차마다 그 엑셀 질감이 달라요. 네, 브레이크랑. 진짜 달라. 네. 근데 이 집 얘기하니까 그 성공한 선수 중에 한 분이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양평인가 어디에. 그래서 이제 이제 후배들 이거 저도 들은 건데 이제 후배들 이제 놀아라 그러면서 이제 시즌 끝나고 그 별장을 해준 거야. 본인 별장. 자기 거를, 예. 그래서 키 어디 있고 그래서 야 너 계속 가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별장을 쭉 가는 거야. 예. 그 정문부터. 그래서 계속 쭉 갔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으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와. 진짜 다른 세상이다. 미쳤다. 요런 집 살면은 자주 뭐 지인분들 초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할 것 아니면 같습니다. 초대 안 하고 그냥 혼자? 네. 어. 초대하면 여기서 그냥 산다니까. 여기 좋은데. 안 떠나고? 여기 좋은데 어. 하룻밤만 자도 돼? 뭐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유튜브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산다니까. 그래서 초대는 좀 별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느끼는 건데 그때 관심사에 따라서 원하는 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한강뷰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한강뷰 근처에서 예. 강아지 데리고 예. 한강에서 산책하면 진짜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 동네에서 강아지 산책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 떠오르면은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진짜 금전적인 거 제한 없이 형수님이랑 형이랑 평식이랑 어느 동네 어떤 건물에 살고 싶다. 일단 한강 근처. 일단 예. 이거 광명지부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예. 인서울 하고 싶고요. 인서울. 네, 인서울 하고 싶고요. 예. 한강이 보이는 데서 살고 싶습니다. 한강공원과 가까웠으면 좋겠어. 반포든 뭐 잠실이든 여의도든. 여의도든. 그리고 서울로 따지면은 약간 네. 동쪽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잠실 뭐 요런 쪽으로. 강변 요쪽이나? 왜냐면은 바로 옆으로 가면 강원도라든가 형은 그 캠핑까지 캠핑 생각하는 가는 거구나. 곳이 있으니까. 아직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아파트보다는 저는 솔직히 뭐 단독주택으로 한 3층짜리지. 로망이죠. 네, 그래서 그 1층은 뭐 같이 쓰고 2층은 와이프가 쓰고 3층은 내가 쓰고 각층 쓰는 거예요. 각층으로. 방이 아니라. 네, 각층으로. 예. 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층에 대해서는 돈 터치. 내부 계단 없이.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여하튼 부럽긴 합니다. 부럽네요. 네. 부러운 얘기 하려고 오프닝 테크 주제 요거로 가져왔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 핫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뜨겁죠. 발롱도르 불참 뒷이야기인데요. 프랑스 풋볼 편집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 편집장이죠. 프랑스 풋볼이고 여기 편집장 뱅상 가르시아가 비니시우스 수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나를 압박했다.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으로 인해 비니시우스가 수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확실한 건 비니시우스가 탑5에 오른
벨링엄, 카르바할로 인해 일부 점수가 분산됐다는 것이다. 판정단 사이에서도 표가 갈리면서 로드리에게 득이 됐다고 본다. 결과는 아무도 몰랐다. 로드리가 수상자로 발표된 뒤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게 그 이유다. 로드리는 단상으로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많은 구단들이 이 정보에 대해 빨리 알고 싶어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가 이 편집장 이야기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꽤나 또 신빙성 있게도 들리긴 하는데 어떠신지 세 분은?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발롱도르 시상식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이콧한 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뱅산 가르시아의 이야기는 뭐 페레스 회장을 비롯해서 레알 마드리드 관계자가 비니시우스가 발롱도르 수상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네.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안 할 정도면은 수상 못 하겠네. 그리고 나서 보이콧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그런 큰 클럽이 발롱도르 시상식 보이콧을 할 정도면 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뱅산 가르시아 편집장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뭐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뭐 비니시우스 수상이 아닌 걸로 알고 보이콧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르시아 편집장 말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얘기를 해줬을 수 있잖아요. 가르시아 뭐 근처 직원. 그쵸. 네. 왜냐면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서 측근이 있거나 뭔가 좀 친한 사람이 있거나 그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비니시우스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에게 해서 일부러 좀 정보를 전달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왜 안 잡지? 뭔가 적극적으로 오라고 안 하네? 혹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 불참할 건데 그래도 일단은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난가 싶을 수도 그쵸. 있고. 그거 있잖아요. 왜? 이 시상식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랑 무조건 와야 돼요. 진짜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발롱도르 수상자가 레알 마드리드에 있어요. 그러면 행사 측 입장에서도 무조건 잡으려고 그렇지. 하겠죠. 진짜 와야 돼요. 제발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오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스탠스가 아니니까 뭐 레알 관계자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지?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수상이 아니구나. 주인공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좀 그렇게 해서 좀 추측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일이 형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표가 갈린 거는 좀 맞다고 보는 게 이거는 맞고. 제주에서 예. 제가 그 전설의 쓰리백 오반석, 예. 권한진, 김원일 예. 그 시절에 예. 후보에 오를 3명이었어요 다. 예. 근데 이제 표가 갈린다. 전략적으로 가자. 예. 그래서 오반석만 됐습니다. 됐나요 오반석 선수가 그때? 됐습니다. 됐군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구단에서도 그 한 선수를 좀 타기 위해서는 구단에서도 좀 그런 전략적으로 가는 게 있다. 예. 근데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뭐 발롱도르 후보를 비니시우스만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발롱도르 이 시스템 자체가 피파 랭킹 100위 안에 있는 예. 나라들의 이제 가장 유력한 기자 한 명씩이 투표를 해서 10개의 순위를 나눠서 냈잖아요. 그래서 뭐 1순위당 몇 점, 2순위당 몇 점 이러면서 그거를 통계로 해서 결정을 한 건데 저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표를 좀 나눠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라리가라든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전반기는 벨링엄의 활약이 진짜 대단했고 후반기는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순위를 나눌 때 벨링엄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카르바할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서도 우승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카르바할이 타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순위를 더 올렸었을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로드리가 최고야. 그럼 로드리는 계속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을 테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렇긴 한데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긴 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있죠. 표가 갈렸다고 해서 로드리의 수상 가치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건 근데 절대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거 네. 알면서도 그래도 네.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로드리의 그 수상 가치가 그로 인해서 폄하될 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저희 중에서 역시 뭐 유일하게 선수 출신이시기도 하고 K리그에서도 이제 베스트 11 상을
받아본 원일이 형이기 때문에 이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잘 아실 거잖아요. 약간 언지를 줍니까? 힌트를 줍니까? 힌트가 아니라 그냥 소감 준비. 뭐예요? 아 다이렉트로. 네, 그 전날 11시. 2013년이었죠? 네. 전날에? 네. 오, 소감. 밤에? 밤에. 11시에? 용정 누구 찍었어요 그때? 투표권이 없었나? 아 그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13년은 저는 없었어요. 어. 저 고등학생 때. 보다. 누구 찍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네. 그래서 좀 표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났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주변에 바로 알립니까? 좀 설레발을 떱니까? 나 내일 받는 거 확정이야? 안 되지 그건. 아니에요. 또 수상 소감만 또 준비 또 하는 그런 네. 그 조용히 하고 있다가 왜냐면 내가 주변에 이제 또 오니까 예. 주변에 또 1위, 2위, 3위 이렇게 오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너무 눈치를 좀 많이 봐서 그러면 시상식 가면은 앞에 딱 자리가 있어요? 자리 딱 시상자들을 있죠. 위한 네. 자리? 시상자들을 위한 딱 자리가 있고 유력 후보들을 위한 자리는 살짝 뒤로 갑니까? 그거랑은 별개예요? 별개고 이제 팀별로 살짝 포지션별로 이렇게 어. 나눠 놓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골키퍼 수비 이렇게 시상이 진행이 될 때 이미 형은 수상 소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골키퍼 소감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수상 소감을 되새김하면서 가서 말 잘해야지라는 걸 합니까? 근데 그때 수상 소감을 생각해 놓고 갔는데 예. 이게 너무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 막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라 그러나 이게 너무 나를 비추더라고서 눈이 안 떠져가지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때 너무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아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 이거 내가 타도 되나 하는 이런 마음과 예. 그 옆에 동료 예. 같이 뛰었던 그 선배의 그 수상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 순간을 너무 즐기지 못했다는 게 지금 좀 많은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랑 비슷한 거야. 사실 배려하고 막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타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다 비치면 내가 뭐라도 실수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조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못 즐기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난 많거든요. 지금 너무 후회돼요? 후회돼요. 그런 게? 너무 후회되고 나는 지금 돌아보면 살짝 받을만 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2013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적으로 장난이에요, 봤을 때 이 주간 베스트 11 횟수가 거의 10회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라운드 10번에서 베스트 든 거네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리고 거의 0점대 실점률이었었던 예, 예, 거 예, 같고 그러면 받을만한데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광석이 형님이 좀 표정이 좀 광석이 형이 아니라 만약에 좀 동생 수비수였으면.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표현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좀 그거에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 돌아보면. 그래서 막 수상소감에서 막 뭐 부모님 뭐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괜히 막 그때 막 이상한 막 윤석열 감독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고 내려갔어 그냥. 만약에 지금 다시 한다면요? 지금 다시 한다면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뭐 좀 더 대바라지게 하지 않았을까. 받을만 했습니다. 가자마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방송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예. 뭐 주원 형하고 이제 조용히 한번 챙겨야 그럼 네, 주변 사람이 잘 챙기고, 챙기고 그리고 뭐 받을 만한 활약을 철새 좀 했다. 해주고 그랬어. 저 아니면 받을 사람 없었죠. 접니다. 그리고 이주원, 박정훈 대표 그동안 수고했어요. 네. 두 분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광석이 형 서운해하지 마. 머릿결 좋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시상 경험이 있어요? 수상 경험. 있나?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라도. 아니 상 받은 건 많죠. 상 받은 건 많은데 제가 그 성인이 돼서 일하면서 뭘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시상식 같은데 이렇게 그 선수나 연예인분들처럼 이렇게 막 수상 소감을 말할 것까지의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거 궁금증은 있어요. 그래서 형은요? 저도 없죠. 저희는 뭐 수상과는 그냥 거리가 멀고. 성인 돼서 이렇게 네. 하는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선수들은 예전에는 사실 예. 그런 게 내가 어차피 못할 건데 못하러 가.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는. 근데 후반으로 2020년대 오면 올수록 이거는 축제고 뭐 축하해주러 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못하는 거 알고도 가서 뭐 축하해주고 또 그때 되면 또 그 헤어샵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받고 정장도 빌리고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못하는 거 알고도 많이들 참석을 해주고 박수도 쳐주더라고. 그럼 아까 형한테는 뭐
너 수상할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못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도 있겠네 하고 갔다가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나요?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언지를 다 주는 것 들었었고.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뭐 이명주 선수가 그 영플레이어랑 본인은 MVP인가까지 탈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수상소감을 하나만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탈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MVP는 이제 신욱이가 했었거든요. 영플레이어 수상소감은 했었고. 우리 이제 주요 출연진 중에는 그렇게 수상소감 말하면서 상을 받았던 분이 주원이 형 계시죠. 그쵸, 그쵸. 그때 맞아. 아프리카 발롱도르 받으셔서. 아롱도르. 아롱도르. 2년 전이었나 3년 전에. 그쵸. 자, 계속 이제 로드리 이야기로 이번에 넘어갈게요. 로드리가 발롱도르 수상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드필더여도 공격수처럼 생각하고 뛰었다. 로드리가 발롱도르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처럼 뭐 그냥 수비만 잘하고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 로드리 보면 박스 안쪽에서 순간적으로 드리블 치고 득점하는 능력. 이런 거 보면서 로드리는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도 잘하지만 축구를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포인트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2023-24 시즌에 활약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사실 이때는 로드리 입장에 물론 이거는 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부상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때 더브라이너가 1라운드 번리전에 경기 초반에 부상으로 나가고 네네. 전반기를 아예 못 뛰었어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로드리가 이제 더브라이너가 팀에 없으니까 사실상 공격의 모든 역할까지 로드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강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말도 안 되게 해낸 거죠. 상황적으로 로드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하필 나왔고 근데 로드리는 팀이 시키면 그걸 또 해내는 선수였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원래 그냥 더브라이너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 정도까지 공격 가담을 안 해도 됐을 수 있는데 없는 상황 근데 팀이 필요로 하는 상황 그거 말도 안 되게 해내면서 우리 눈에 더 그 로드리의 굉장함이 더 많이 보였던 시즌이 아닌가. 전 그래서 진짜 이 한 시즌의 임팩트는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로드리의 그 임팩트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롱도르 수상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과연 이 선수가 받을 만한가? 예. 이 선수가 아니라 저 선수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발롱도르 역사에서 뭐 조금 전에 리베리 얘기도 있었지만 프랑크 리베리가 받아야 되는 시즌이 있었는데 못 받은 것도 있고 네네네. 레반도프스키가 받아야 되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발롱도르가 취소되는 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지만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중심이었고 스페인 예. 대표팀의 중심이었잖아요. 그건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예. 가장 쉽게 얘기해서 골과 도움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롱도르에서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더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포트라이트가 공격수가 많이 받기도 하고 결승골 이런 건 다 기억에 남으니까 뇌리에 남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쉽게 지표를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야, 이 선수는 몇 경기 나와서 몇 골 몇 도움을 했어. 이 정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표 외에도 대단한데 이 공격 지표마저 대단하니까 사실 로드리가 발롱도르 수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로드리 다음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이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이렇게 잘 생산했었던 선수 기억나나요? 뭐 K리그든 뭐 해외든 뭐 과거든 상관없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예. 근데 공격도 잘해요. 공격도 잘하고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있었던 6번. 크라멘베르가 1년 뒤에 네, 공격까지 더 잘해주면서 크라멘베르 올 시즌 잘하니까. 수비 미드필더 너무 잘해주는데 네, 더 그렇게 성장할 거라 믿겠습니다. 근데 로드리 같은 스타일로 이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네. 이렇게 로드리 같은 선수가 나와서 발롱도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유소년 선수들도 수비형 미드필더면서 공격 능력도 갖춰야 되지라고 하면서 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될 것 같은지. 트렌드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냥 로드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독보적인 거네 지금은. 독보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스페인 대표팀에서 이런 유형의 미드필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까운 예로 부스케츠가 그러니까 원 볼란치로서 과연 공수 연결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라와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느냐? 근데 부스케츠는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원 볼란치 세우기도 감독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원 볼란치 같은 경우에는 압박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버티지 못하면 공격 자체가 안 될 뿐더러 바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로드리 같은 원볼란치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미드필더를 찾으려고 많은 감독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 베르날 부상당했을 때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한 건 베르날도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드리처럼 이렇게 공수 연결하고 많이 뛰고 팀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낸다? 이런 미드필더는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로드리가 대단한 게 폭발적으로 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 나는 수비에 좀 더 중심을 둬야 되니까 수비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호흡이 여기까지 차이 는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제 수비를 할 때는 그러면 또 형식적으로 그냥 호흡이 올라온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제 뒤로 물러나는 수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능력에서 이제 리커버리나 이렇게 수비도 되는 걸 보면 진짜 좀 대단한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선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로드리랑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그러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이 선수 그래도 공격력 번뜩이는 게 있었는데 이런 선수로 간다면 이게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늙어서 기억력 감퇴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공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메이커 시대에는 4-2-3-1 해가지고 3선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에게는 공격보다는 수비의 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파이터로 두기로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지우개 무슨 진공청소기 간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미드필더를 원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굳이 공격력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축구는 간격이 좁아지고 모두가 공격하고 모두가 수비하는 그런 게 자연스러워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별로 해야 되는 임무가 어느 정도 정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격을 엄청나게 한다? 제가 지금 야야 뚜레라든가 비에이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야 뚜레하고 비에이라가 수비형 미드필더인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에이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천후라고 생각하거든요. 야야 뚜레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수비형 위치에 있었지만은 맨시티에서는 위로 올라왔잖아요. 중미로 갔죠. 중미 내지 뭐 공미 같은 느낌으로. 펠라이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펠라이니는. 뭐 메뉴에서도 막 아예 막판에 이제 톱으로 써가지고 그냥 헤딩 경합시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로드리에 대한 극찬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균도안. 월클 홀딩 미드필더를 발굴해내고 있지만 결국엔 그가 유일하다. 스카이 스포츠. 엄청난 압박 속에서 패스를 받아내며 상대를 제치고 여유있게 걸어다닌다. BBC. 유로에서 로드리가 다쳤을 때 모두가 그의 공백을 걱정했다. 모두가 로드리를 최고의 선수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 유로에서도 그렇고 맨시티에서도 그렇죠. 로드리가 부상일 때 다 팀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팀의 중심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저는 그래요. 이번에 발롱도르 이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브라질 내에서는 비니시우스가 발롱도르의 유력한 후보였는데 수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 반대 운동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일으킨 거에 대한 반대적인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니시우스가 호감과 비호감 그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비니시우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짜증내는 태도라든가 흥분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고치지 못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이자 브라질의 스타지 유럽 축구의 스타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 기자 중에 몇 명은 비호감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니시우스의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니시우스 스스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고쳐야 되지 않을까. 뭐 테크닉이라든가 경기력이라든가 능력은 100%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니시우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브라질의 스타인데 유럽의 스타, 세계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발롱도르 뒷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고 이 정도로 로드리 그리고 발롱도르 뒷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형철이 얘기로 좀 많이 넘어갑니다. 아놀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서 뭐 이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번 시즌 마킹을 홈 아놀드로 했거든요. 아놀드 마킹을 그동안 제가 마킹을 안 한 유니폼들도 좀 있어요. 밀어놔가지고 나중에 다 몰아서 하려고. 근데 이 아놀드 마킹을 진짜 제대로 어센틱하게 한 게 이번 시즌이 처음이에요. 하자마자 근데 바로 떠난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이명철의 저주 아닙니까? 라고 맞네요. 하기에는 살라 유니폼이 두 벌이 있고 아, 그래요? 예. 반다이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물론 반다이크도 지금 계약이 걸려있긴 하지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지금 11월이 다 돼가거든요. 네. 재계약 얘기가 어때요 요즘에? 요즘에는 예. 사실 이게 진짜 아놀드가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 누군가는 뭐 재계약이 유력하다, 누군가는 뭐 재계약 거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사실 그 출처를 보면 아직 공신력이 높은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놀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날짜가 11월이 다 돼가고요. 이제 12월이 지나면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남으면 예. 보스만 룰로 의해서 다른 팀들과 협상을 할 수 있지 협상이 않습니까? 가능하죠. 시간이 이제 2달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리버풀이 아놀드를 좀 다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입장을 보여줘. 차라리 너 남을 거야 나갈 거야 확실한 입장을 보여줘야지. 우리도 너 나가면은 그 자리 메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서 남기를 원해. 하지만 네가 나간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준비가 다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음 같아선 뭐 구단도 적극적으로 더 나서줬으면 좋겠죠. 다그치고 설득도 하고 야 너 지금 고개를 들어봐라. 여기 안필드에 있는 이 팬들이 보이지 않냐. 너를 키워주고 너를 만들어준 선수들인데 여기서 최고의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득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게 뭐 악상 알고 보니까 아놀드가 뭐 과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구단이 진짜 생각과 다르게 아예 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아무 지금 알 수 있는 방도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아놀드의 의사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아놀드가 그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긴 했어요. 그 베인 스포츠하고 예.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지금 팬들한테도 화제가 좀 됐는데 리버풀 데뷔 순간을 떠올리면 그 순간은 언제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리버풀에서 뛰는 건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 이런 말 해주면 사실 그치. 약간 위로가 좀 되죠. 아 모든 것 원클럽으로 그냥 쭉 가는 거구나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네, 얘기는. 내용은 참 좋아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면 자 봐요 만약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리버풀에서 뛰는 건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 해서 레알에 가기로 결정했다. 어색하지가 않죠? 이상할 게 없어. 언제 갑자기 그치. 유턴을 해도 접속사 이후로 또 다시 들어야 되니까. 언제 갑자기 말이 유턴을 해도 유턴 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예.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만으로 뭐 리버풀 남나보다 그치.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고 예전에 팀 주장이 뭐 되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이게 본인이 얘기했던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던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 아놀드가 팀 주장을 좀 원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고 예. 얼마 전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때 골이 그때 취소가 되긴 했지만 제라드 세레모니를 맞아. 올드 트래포드에서 예. 똑같이 했었잖아요. 야 그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감동 진짜 팬 감동이죠. 입장에서는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흔히 말해서 네. 그 뽕 차는 순간. 그쵸. 예. 그게 다른 선수도 아니고 우리가 팬들이 리버풀을 봤던 시간 어쩌면 그 이상으로 리버풀이라는 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팀에 의해서 시작을 한 선수, 육성이 된 선수, 최고의 위치에 오른 선수가 리버풀의 근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그 제라드의 세레머니를 똑같이 하니까 그치. 그런 거 자체가 얼마나 와닿습니까? 다른 선수도 아닌 아놀드가 있기 때문에 그 장면에 더 와닿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지금 10월 말이 될 때까지 아직 재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뭔가 행동이나 제스처에 지금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아놀드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겠죠. 물론 이제 리버풀을 너무나 사랑하고 리버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지만은 자기가 그 유럽에서 좀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잉글랜드 밖에서 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당연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놀드가 원하는 주급과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리버풀에 남는 게 리버풀 그림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되면 제가 알고 있는 타로 점집이 있거든요. 타로 점집. 네. 그 얼마 전에 가셨던 데인가요? 네. 아놀드가 한국에 오면 한번 들르라고 하세요. 네. 용해요? 네. 보유하고 있는 정자수까지도 대충 맞춥니다. 이명철 개인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게 글쎄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반쯤은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미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10월 말까지 됐잖아요. 곧 11월인데 아직까지 재계약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제 느낌은 아 그래 좀 나갈 수도 있겠다. 사실 어느 정도 반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게 그 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계약이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해요. 일단은. 그리고 나가면 뚜껑 열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나가면 뚜껑 열리거든요. 근데 얘는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가면 진짜 화나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팬의 마음으로서는 나갈 수도 있겠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변 선수 중에서 이렇게 팀에 대한 애정 섞인 진짜 여기에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뭐 떠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선수들이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얘기를 하나요? 선수들이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는 예. 이제 연봉을 올려달라. 나 이 정말 팀에 남고 현실적이에요. 싶어요. 진짜 팬들 현실적이에요. 아시죠? 네. 연봉. 그 팬들을 좀 이렇게 여론을 어떻게 보면 싸면서 이제 연봉을 올려달라. 그래서 뭐 호되게 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혼난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연봉을 요구했다. 아니 아니, 이렇게 인터뷰를 인터뷰 자체를 조금 이런 쪽으로 해서 예. 뭐 이제 봉사까지 하고 그런 분도 그러니까. 계셨었어요. 네.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혼난 적도 있다.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뭐 아놀드가 남을지 떠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계약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하겠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얘 나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에는 이 클럽은 나의 공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뭐 계약 여부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어쨌든 혹시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반쯤은 생각하고 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선수보다도 유독 아놀드가 이 상황에 놓인 것이 좀 더 마음속으로 아쉬울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아놀드에게 그동안 좀 열광을 했는지 팬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정말 최고급의 기량을 가진 풀백 아닙니까? 단순한 기량 때문에 이 선수에게 열광했던 건 아니죠. 예. 현지 팬의 기준에서 보면은 내 지역에서 태어나서 리버풀이라는 내가 만약에 리버풀 사람인데 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잘한 선수라는 심리적인 그 거리감이 얼마나 가깝겠어요. 나와 같은 그 스카우저라고 하죠. 리버풀 출신의 그 지역 사람들을 나와 같은 스카우저다. 그 느낌이 얼마나 이 저거 엄청 커요. 현지 사람들에게 와닿을까. 엄청 커요. 제가 예전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 예. 거기 그 풋살장 이런 데서 풋살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통역관이 있었죠. 네, 나이키 일로 예, 갔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한 건 아니고 네. 들었다. 근데 자기가 이니에스타랑 어렸을 때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오. 난 걔가 스타가 될 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의 평생의 그게 그거예요. 자랑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 아놀드랑 같이 뭐 빵 싸 먹었어, 뭐 전자오락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평생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저 혼자만의 그런 낭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죠? 마지막에 예. 은퇴를 김포.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에 은퇴한 그 곳이 제가 처음 축구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던 김포 예. 몽솔운동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뭔가 돌아온 연어 느낌처럼. 네.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선수 생활할 때 이런 것도 부러웠어요. 김승대가 이제 포항 거잖아. 그죠. 이제 뭐 이런 쌍용 사거리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이 동창들 이런 동창들하고 이제 그 만나고 놀고 이런 것들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동네 출신을 응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영종 고향이 어디세요? 충북 보은이에요. 보은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충북 보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때 성모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 하나 하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잖아요. 예. 그래서 동강국민학교에서 전교생 앞에서 제가 상을 받았던 기억은 나요. 네, 왜냐면은 그때 보은에서 청주 가서 뭐 사생대인가 그림 그린 거 있거든요. 그림은 뭐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소방관을 그렸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생대회를 제가 매번 나갔습니다. 사생 출신이시구나. 네, 왜 그러냐면 그 담당 선생님께서 예. 무슨 고등학교 앞에 있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사줬거든요. 예.
보온에서 먹을 수 없는 짜장면의 맛이 나는 거야. 청주 짜장면은 이렇게 맛있구나. 청주는 그 중국에서 이제 대도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매번 저 하겠다고 예. 그림 그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 짜장면 얻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짜장면 값이 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어요. 네. 보온에 대한 애정은 없으시구나. 보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대학 오면서부터 이제 서울 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평택에 대한 애정이 엄청 커요. 그래서 예. 평택이 그 평평할 평자에 모택작 쓰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도 한 150m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평평한 곳인지 알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 왔는데 산도 많고 언덕도 없죠, 많고 하니까 와 다르다 평택이 좋구나 이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서 저도 이 약간 평택에 대한 예. 그 라이벌리가 살짝 평택이에요? 있어서. 아 평야 라이벌. 아, 그 평야 라이벌이 예, 아니라 예. 약간 그 김포와 이 평택의 그 예. 경기도 약간 외곽지. 그래서 제가 평택 사시는 분한테 평택에 롯데리아 있어요라고 아 물어봤어요. 있어요. 롯데리아 있지. 맥도날드도 있고. 가스타되게 맞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지 팬 이야기하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 현지 팬들한테 그런 느낌일 거고 국내 팬은 뭐 현지 팬의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마음과 같지는 않겠지만 팀의 근본이라 부를 수 있는 프로필 아닙니까? 사실 뭐 현지 팬만큼은 아니어도 이 또한 우리 리버풀을 바라보는 국내 팬분들한테는 이 선수를 바라보는 그 어떤 마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왜냐면 리버풀은 암흑기도 되게 길었던 팀이고 예, 예. 클롭이 오면서 부흥기를 또 이제 올라왔던 팀이고 그 암흑기 부흥기를 아놀드도 모두 지켜보면서 리버풀 1군에서 뛰는 거를 어릴 때부터 목표로 삼고 노력했던 선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그 아놀드가 데뷔했던 한 2016년 이즈음이 클롭이 이제 리버풀에 딱 본격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리버풀이 슬슬 정상적인 팀으로 올라오고 빠르게 이제 수직 상승을 하는 야 우리가 챔스 4강을 가? 결승을 가? 우리가 리그 선두 경쟁을 해? 챔스가 나가는 게 목표였던 팀이 그런 단계에서 아놀드도 데뷔를 하고 프로 무대에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킥력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팀이 부흥하는 과정을 모두 거쳤거든요. 생각나는 골이 2017-18 시즌 챔스 플레이오프 때 네. 호펜하임 상대로 넣었던 아놀드 프리킥 골이 있어요. 예, 예. 그때 리버풀의 제일 큰 목표는 그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나가는 거였거든. 근데 그거를 로컬보이 아놀드가 딱 프리킥으로 넣어주고 리버풀한테 딱 그 멋진 챔피언스리그 본선행을 이끄는 활약을 해주니까 엄청 짜릿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기억이 있는 선수니까 우리는 현지 지역 사람들만큼의 마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바라볼 때도 국내 팬들이 보면 아놀드는 특별함이 있는 선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시작 또 최고의 풀백이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는 점에서 국내 팬분들한테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운 선수일 것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팬들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놀드가 나중에 리버풀 주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그 입장이에요. 나중에 주장돼서 이렇게 탁 트로피 들어올리면 너무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놀드가 그만큼 팬들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떠났을 때 심리적인 타격은 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선수가 뭐 더 좋은 팀 찾아서 떠나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축구 선수인데 직업을 선택한다는 직장을 선택한다는데 근데 그냥 팬으로서의 마음으로는 이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줬고 너무나도 이쁨을 받을 만한 훌륭한 배경이 있고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도 선전하길 바라는 건 팬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쵸.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아놀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재점화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히든 토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외 진출 선수 언어 어디까지 배워야 하나? 부제입니다. 나폴리 모든 선수가 이탈리아어를 배워야 한다는 독특한 규정을 추가한다고 하고요. 구단 라디오 키스 나폴리래요, 이름이. 여기에 따르면요, 이제 모든 선수가 이탈리아어를 배워야 하는 규정을 클럽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빅토 오시면은요, 나폴리에 있는 동안 이탈리아어를 배우지 않았고 영어 사용했다고 하고요. 구단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런 방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클럽은 합류하는 모든 선수가 계약서에 이탈리아어 수업을 일주일에 3번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고, 물론 수업료는 구단 지불. 구단은 이탈리아 클럽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어하며 이탈리아어가 의사소통 언어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만약 콘테가 라커룸 토크를 한다면 영어도 잘하죠, 콘테. 근데 그래도 이탈리아어로만 연설을 한다고 하고요. 외국인 선수라면 이탈리아어 혹은 뭐 프랑스어 이런 모국어가 이쪽 출신이 아니라면 일단 영어부터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나폴리를 진출해요. 근데 이탈리아 수업을 일주일에 3번씩 배운다고 합니다. 규정으로도. 요런 상황이면 세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전 무조건 합니다. 해요? 이탈리아어를 영어보다도 이탈리아어를 먼저 배우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하죠. 네. 프로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네. 아니 내가 영어를 언제 쓸지 모르는데 오늘 이탈리아 써야 되고 내일 이탈리아 써야 되는데 당연히 이탈리아를 공부하죠. 제가 예전에 바르셀로나 그 구단 인터뷰장 가서 예. 인터뷰 들었을 때 취재했을 때 그때 누구였더라? 레이카르트였나? 누구였지? 영어로 인터뷰를 해서 영어로 대답해 줬을 때 바르셀로나 언론 담당관이 막았어요. 영어로 대답하지 말라고. 카탈루냐어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클럽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폴리가 이탈리아어를 배우게끔 하고 이탈리아어로 이야기 나눈다는 것은 예. 이 클럽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하다. 네. 원일이 형은 어때요? 나는 세 개 다 배워야 돼. 급하면 이제 영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하고 한국말도 나오고. 네. 일단 당장 한국인 기준에서 이탈리아어보다는 영어가 조금은 그래도 익숙하니까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서는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을 그리고 하는데 이제 꾸준하게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뭐 경기장의 예, 언어 예, 같은 거는 무조건 이탈리아어로 배워야 돼. 언어를 혹시 동시에 배우는 경우가 좀 많나요?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막 이게- 1교시, 2교시, 3교시 하듯이. 저도 이게 언어 쪽으로 뭐 전문가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라틴어 계열들은 동시에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예. 영어를 배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탈리아어 배워서 스페인 가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남미에서 뛰고 나폴리에서 그래도 문제는 이탈리아어 없어요. 배워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 이제 하다가 예, 예, 그 다음에 예. 뭐 스페인으로 갈지 남미로 갈지 모르니까 이건 뭐 언어를 더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예.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순서의 문제일 뿐이다. 뭘 먼저 배우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예. 언어 같은 거 좀 최근에 배운 거 있으세요? 영어를 제외하고 다른 언어 없어요, 전. 없어요? 전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그래, 우리들이랑 한국말이 지금 예. 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한국말. 한국말 말하기. 네 명 중에서 이제 세 분은 한국어 이제 말하기를 좀 이제 연습하시는구나. 예. K리그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들은 뭐 국적이 워낙 다양하긴 한데 공용어인 영어를 좀 많이 쓰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 나라 언어를 좀 많이 좀 사용하려고 하나요? 자기 나라 말만 하고. 아, 그래요? 브라질도 뭐 포어만 하고. 세르비아도. 세르비아 애들이 영어 좀 한다. 아, 그래. 네, 세르비아 애들이 그렇구나. 영어 좀 해서. 뭐 몬테네그로긴 하지만 대안도 영어 하잖아요. 예, 대한 영어 해요, 맞아요. 그 누구야? 그 세르비아 애가 하나 있었는데 포항에. 예. 걔는 그냥 베리 구스로 시작해서 베리 구스로 끝. 완전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아니, 영어를 단순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몇 개 해가지고 근데 내가 뭐 잘 알아듣는 건 베리굿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김 하면 뭐 베리굿 뭐 하면 뭐 베리굿 이거 베리굿으로 시작해서 베리굿으로 끝나. 그 심지어 걔는 통역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 호물로처럼 한국어 하는 거 노력하면 보기 좋다고. 근데 나폴리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겠다. 당연히 그렇지. 네. 그렇게 따지면 손흥민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일어하고 네,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잘하고. 영어하고 또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이 독일 원정 갔을 때 독일 기자가 독일어로 물어보니까 독일어도 대답해주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 박지성 해버지가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예. 프리미어 리그 가고 싶어 하는 선수는 엄청 많은데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냐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 준비해야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어가 되면 그 나라 문화에 더 빨리 스며드는 거예요. 이천 선수가 예전에 저하고 인터뷰했을 때 소시에다드에서 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수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실력이었거든요. 그렇죠. 2003년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스페인에 적응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천 선수가 라리가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언어 같은 것들이 분명 이제 뭐 적응, 네. 그 문화에 대한 적응에도 분명 당연히 그쵸. 도움이 되는 거고. K리그에서는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어 호물로처럼 좀 계속 쓰려고 하는 선수도 있고 아예 안 쓰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성향 차이인가요? 그렇죠. 거의 근데 예. 저는 한국어 잘 쓰는 선수를 못 봤어요. 포항 제주에서는 거의 네, 없었구나. 거의 통역 통해서 했었던 것 같고. K리그 선수 중에서 K리그 외국인 선수 거쳐간 선수 중에서도 한국어 잘하는 선수 또 누구죠? 라돈치치? 라돈치치. 네. 그리고 선수들 근데 욕은 한국어 욕 금방 배우던데 보니까. 욕은 한국어 욕도 배우고 한국 애들이 이제 그 포 욕도 많이 배우고 욕으로 서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할 때 차이죠. 그리고 표정에서 나타나.
아 이게 지금 욕이구나, 뭔가 이제 뭐 나쁜 소리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외국인이 봐도 바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때문에 예. 그 해외 나갔을 때 COP 파는 예, 욕 예. 있잖아요. 예, 하면 예. 안 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사빅도 옛날에 한국어 잘하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사빅은 저 에이전트 회사에 같이 있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한국말도 잘하고 예. 영어도 잘하고 그랬었던 게. 그러면 이건 좀 단순하게 토론이 좀 마무리가 되겠네요. 당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하는 거, 예, 이탈리아 클럽이고 이탈리아 리그에 이제 속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예. 자, 이 정도로 히든 토론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마지막 또 뭐 토론 좀 비슷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학개론 10번의 종말. 현대 축구는 어떻게 정말 그 특별했던 스페셜했던 포지션이었던 10번을 축소시켰는가라는 제목의 디스 풋볼 타임즈의 기사를 기부안으로 했습니다. 과거 10번의 역할과 현대 축구에서는 이 10번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혹은 10번이 어떻게 좀 사장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형적인 10번 하면 떠오르는 선수 있습니까? 좀 많죠? 많죠. 예, 외질. 저는 외질. 많죠. 지단, 플라티니, 대표적으로 하나. 아이마르, 뭐 대표적으로 한 명이요. 예. 플라티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넘버 10이 아닌가. K리그에서 옛날에 뭐 플레이메이커, 요즘에 진짜 플레이메이커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는 거의 안 거의 쓰죠.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플레이메이킹이 네. 모든 선수가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측면에서도 메이킹을 요즘에 하고. 네. 저는 리켈메. 리켈메가 클래식한 플레이메이커였죠. 예.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그 넘버 10에 대해서 바라볼 때 리켈메 같은 클래식한 플레이메이커가 있고요. 이 리켈메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현대 축구에 좀 더 어울리는 유형의 넘버 10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뭐 아이마르 스타일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K리그에서는 윤정환, 이관우. 대단했죠. 이런 대단했죠. 선수들. 네, 윤정환 선수 대단했죠. 뭔가 빠르고 이런 건 아닌데 공 지켜서 드리블한 다음에 결정적인 패스. 네. 뭔가 요즘에는 뭐 키패스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는데 수루 패스 한 방을 꽂아줘서 공격수 발 앞에 갖다 두는 그런 성향의 선수들. 네. 역대 10번 선수 랭킹이 있습니다. 이거 김미스포츠 출처고요. 10위 로베르토 바조, 9위 웨인 루니, 8위 데니스 베르캄프, 7위 호나우지뉴, 6위 지네딘 지단, 5위 페렌치 푸스카스, 4위 미셸 플라티니, 3위 디에고 마라도나, 2위가 리오넬 메시고 1위가 펠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포지션에서 4-2-3-1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있는 그 위치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네. 에이스를 의미하는 의미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베르토 바조 같은 경우에는 9.5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웨인 루니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호나우지뉴 같은 경우에는 물론 4-2-3-1에서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서 뛸 수도 있지만 왼쪽 측면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5번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옛날에 좀 활약했던 선수들이 많고 올해 기준, 지금 기준으로 한국에서 10번이 있다면 이동경. 이동경. 아, 그러네. 이동경도 최고의 폼. 참 예전만큼 그런 10번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수가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스타일상.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지만 포지션별로 봤을 때 예. 10번이 박스 앞쪽에서 볼을 잡고 무언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10번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요. 11번 위치에 있는 윙어들은 속도감을 통해서 측면을 여는 역할을 해요. 그 가운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렇죠. 10번이 10번이 패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 10번이 점점 내려왔던 경우도 있어요. 피렐로처럼. 그러니까 아예 후방에서 빌드업을 중시하기 딥라인 시작하면서 플레이메이커. 딥라인 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예. 지금은 오히려 윙 포워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윙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윙 포워드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윙어와 포워드 역할을 하면서 측면을 교란하고 플레이메이킹하고 득점포를 가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잊었네요. 황진성. 아, 황진성.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진짜 좋아했는데. 예. 지금은 안 좋아하세요? 지금도 좋아하죠. 아, 지금도 좋아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번호가 이 플레이 스타일을 한다는 게 네. 사실 선수들은 그런 게 이해가 이상해요? 안 가. 아, 이상해요. 그래요? 오. 10번이 뭐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게 좀 저는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10번 하면 그냥 떠오르는 건 박주영. 아, 그런 그냥 느낌으로 제일 가는 격수. 거구나. 네, 공격수. 에이스, 형은 그냥 이런 에이스로 느낌으로 가는 가고 거구나. 이 팀의 올해 에이스는 10번.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하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바르셀로나랑 지금 리버풀이 10번이 누구죠?
리버풀은 저기 맥칼리스터가 10번. 메칼리스터가 10번이고. 안수파티요. 안수파티구나. 네. 지난 시즌은 예, 예. 안수파티가 인대 가면서 10번이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고. 그러니까 메시 이후에 10번을 물려받은 건 안수파티고요. 예. 그래서 라민 야말이 10번을 달지 않겠느냐. 근데 라민 야말이 19번을 달면서 예. 안수파티가 10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 축구는 어떻게 이 특별했던 포지션이었던 10번을 축소시켰는가? 전통적 10번의 역할, 뭐 저희가 주간에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트라이커 뒤, 그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10번 선수의 역할은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중앙과 전방의 복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혼잡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필요했던 거, 창의성, 번뜩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유연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술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 포지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추세가요. 10번 역할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더 다양한 포지션으로 밀려나는 것. 네. 여기서 뭐 표현을 밀려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옮기는 거죠. 제가 얘기했다시피 후방으로 내려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측면으로 빠져서 윙포워드 역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번을 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서 뛰면은 이거 표적이에요. 모든 얘한테만 공 주지 마. 아니 그 애한테 공이 간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할 때 어차피 얘가 볼을 잡고 찬스를 만들 거야. 그러면 쟤한테 볼 가는 거 막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볼을 잡았을 때는 일단 압박하고 앞쪽으로 볼이 안 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의 넘버 10들은 예전은 압박의 강도가 지금보다 에너지 레벨이 지금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걸 이겨낸 자들이에요. 공 안 뺏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넘버 10들은 예. 위대한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도 비슷하다고 봐요. 중앙에서 그쵸. 할 수 있는데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둬서 거기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는 역할은 딱 10번의 역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같은 경우가 처음 등장했을 때 클래식한 플레이메이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봤을 때 약간 리켈맨 느낌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볼을 너무나 잘 간수하기 때문에 수비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에게 수비가 집중이 되면은 다른 선수들에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때 연결해 주는 게 이제 클래식한 플레이메이커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매우 좋았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모습으로는 현대 축구의 템포 또는 압박의 강도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피지컬이 늘어나고 수비 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스피드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강인은 사실 뭐 우리가 축구 천재라고 얘기하지만 예. 스스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도 사실 볼 때마다 놀라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10번은 예. 좋은 10번은 수비수들이 여기서 공 잡으면 뒷다리 걷어차든지 몸싸움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잡아서 볼을 받고 돌아서서 맞아요. 뭐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 10번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 좋은 10번의 얘는 예. 자기가 볼을 받으려고 하프라인 아래 센터팬까지 내려와가지고 볼 달라고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거 제가 볼 많이 만지고 싶으니까 그 어려운 공간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네. 아예 그냥 하프라인 내려와서 볼 받고 그 어려운 공간에서 받는 10번은 좋은 10번이고 이제 그 공간 아래로 내려와서 볼 잡아서 자기가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 10번은 사실 좀 그냥 욕심 많은 좀 탐욕 10번이지 않나. 예. 온더볼을 할 수 있는 그 위치. 그게 누가 봐도 그 좁은 지역에서 받아내는 선수와 온더볼은 뭐 밑에 후방에서도 분명 뭐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볼 주려고 그러면 시선을 피하는 친구들 네. 주지 마. 주지 마가 아니라 어. 그 눈빛으로 이렇게 분명 아이 컨택이 됐는데 예. 이제 거기서 볼 받으면 이제 자신도 없고 뺏길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싹 이제 공간을 내주면서 이제 가는 친구들. 근데 이제 진짜 좋은 10번들은 이미 상황 인지가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돌아서서 연결하고 그런 선수들이 좀 대단한 선수들 같아. 그 마음 이해해요. 가끔씩 히든 풋볼에서 질문 던질 때, 아, 이거 대답하기 힘들겠다 싶으면 쓱쓱, 네, 딴 데 봅니다. 네.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기인 게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히든포벌을 하지만 예전에 음성으로 할 때는 얼굴 제가 그때 그래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질문 던지고 싶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대본만 보고 있어. 네, 이럴 때가 좀 자주 있었죠. 자, 이런 뭐 10번 그리고 현대축구 얘기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메시 얘기인데요. 메시는 전통적인 넘버 10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 선수가 전통적인 윙어?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도 아닙니다. 10번을 만약에 쓰는 전술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뛰었어도 이 선수는 뭐 너무 대단한 잘했을 선수였을 거예요.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 시절 4-3-3으로 이제 포메이션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윙으로 옮겼고 다만 메시의 등장으로 주력, 드리블, 크로스 뭔가 좀 단순한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윙어들이 좀 가지고 있는 능력치였는데 메시처럼 10번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음 세대 윙어들은 다들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다들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축구도 유행을 타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많이 배출이 되고 예. 어떤 시대에는 뭐 윙포드가 많이 배출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시대 전의 스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틀레틱 클루브 즉 빌바오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아틀레틱 클루브의 그 유스팀부터 성장을 했는데 네. 아틀레틱 클루브의 최고의 스타는 골키퍼야. 그러면은 내가 골키퍼에 지원해서 골키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틀레틱 클루브는 클럽 역사상 좋은 골키퍼들이 꾸준히 배출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예. 반면에 바르셀로나에서 내가 뭐 유스팀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메시를 봤다. 그건 메시 자리에서 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 따라하게 되잖아요. 또는 이니에스타를 보면서 성장하면은 이니에스타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니에스타 플레이를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전에도 이선 선수들 많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성공으로 최근에 유스 팀들 보면은 그런 손흥민처럼 되고 싶은 선수들이 제일 많다고 어린 선수들이 다 부모님들도 윙포드. 그러려고 하고 다 손흥민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실패는 했지만 예. 선수 생활할 때. 아니 왜 오, 손흥민 아니 수상까지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센터백으로는 이제 프로 선수가 됐지만 예, 예, 예. 제가 이제 형 그 윙어였나요 원래 처음이? 윙이랑 이제 그쵸? 공격수였는데 예, 예, 예. 이제 안정한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 뒷발로 빼가지고 아웃사이드 친 다음에 슈팅 때리는 거 그거 많이 했었던. 그래서 제가 그 푸마 포레스터도 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베이에서 그 직구로 그때 당시 그 택배 해외 배송 안 될 때인데 그때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스타일을 좀 따라하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장비도 될 거고 그래서 축구 이제 스타일도 있고 선수들이 그 포지션이 많이 나오는 거고 예. 기대가 되는 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예. 독보적인 센터백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유소년 선수들도 나 김민재처럼 수비 센터백 해봐야겠다라는 능력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도 물어봐요. 아유, 김민재처럼 그 키우고 싶다. 손흥민이 있으면 손흥민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김민재가 있다. 예. 그럼 우리 아들 수비 김민재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미넨도 가고 이런 예. 좋은 선수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러면 이제 포지션 변경하는데 좀 쉽고 선택하는데 쉬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지션별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뭐 중미 뭐 황인범 선수도 있고 해외 진출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게 예. 어디나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선수들 해외 진출할 때에도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니까 스카우터 입장에서는 한국의 박지성 같은 선수를 찾아라 해요. 그렇겠네요. 아. 일본의 분데스리가에서 일본 선수들이 많은 이유는 분데스리가에서 일본 선수들이 계속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종류는 비싸지 않아. 그럼 성공 사례가 많아. 그러면 일본 선수들 데리고 와서 쓰는 겁니다. 한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선수들은 충성심이 강해, 성실해, 거기다 이 종류가 비싸지 않아. 그러면 한국 선수들 데려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센터백이 유럽에서 성공한 사례가 우리 홍정호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긴 했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 공격수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뿐만이 아니라 수비수들도 괜찮구나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스카우터의 눈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자, 다시 이 10번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의 역할을 하는 포지션의 변화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패스와 빠른 움직임, 그리고 체계적인 수비에 대한 돌파가 특징인 플레이 스타일의 현대 축구는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결국 10번 스타일의 선수지만 제로톱으로 가거나 8번과 비슷하게 내려가서 뭐 메잘러 역할을 해주거나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공 와서 거기서 창의적인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을 커버하거나 아예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 예를 들었네요. 요즘에는 케빈 드브라이너가 그러한 선수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완성형이죠. 네, 진짜 완성형이죠. 10번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선 어떤 전술이 좀 돼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10번이 사라진 이유는 이 자리에 너무 많은 활동량을 요구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 활동량을 요구하게 됐을까? 빌드업을 할 때 4-4-2가 아닌 4-3-3 포메이션이 유행하게 되면서 예. 수비형 미드필더가 빌드업의 코어가 되고 이 선수에게 센터백이 볼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측면으로 전환해주거나 전방의 공격수에게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수비형 미드필더와 위치가 상충되는 상대팀의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공격형 미드필더에 서는 선수도 예전에는 많이 뛰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면서 기술적으로 키핑하고 마치 뭐 스페셜 영상을 찍는 것처럼 한 경기에서 자신의 묘기를 다 보여주는 그런 10번이 딱 강조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뛰는 선수에게 압박도 필요해지고 경합도 필요해지고 또 역으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10번을 견제하는 것에도 버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10번에게 원래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아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완벽에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 거기에 뛰려면. 전 요즘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번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이게 다시 되려면 상대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축구가 다시 3미들이 아닌 2미들과 같은 형태가 된다면 저는 왠지 다시 10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약간 해조 축구 스타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10번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10번이 사실 뛰게 되면 상대 같이 뛰는 그 선수들은 좀 불만이 쌓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저 새끼 저 튀려고 하는 것만 안 뛴다 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좀 불신이 쌓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전처럼 10번을 위한 전술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두가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방에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부터 압박하기를 원하는데 네. 10번이라고 해서 압박을 안 하면 이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네. 그죠?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압박과 탈압박 트랜지션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어떻게 전개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고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빌드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리고 전방 쪽에서는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 때에는 창의성도 필요하지만 역시 뭐 신속함 그리고 동료하고의 연계, 연동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뭐 예전 같은 10번 스타일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뭐 전통적인 10번이 사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10번이 뭐 측면으로 갔다 뭐 중간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10번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생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대 축구에서 전통적인 10번은 필요치 않아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10번 역할하는 선수들이 측면에서 득점에 더 많이 기여를 하던가 아니면 공격 전개에 도움을 더 많이 주던가 이런 식으로 생존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클래식한 10번에 옛날에 진짜 과거로 돌아가서 뛰게 하면은 이 선수들은 잘했을 거야. 저 잘했을 엄청 잘했을 거예요. 다비드 실바는 진짜 잘했을 거예요. 실바 아이고 쳤을 다비드 것 실바 같은데. 그치. 최고. 그냥 10번 자리에만 두고 썼으면 너무나 잘했을 것 같아요. 왼발로 그냥 스페셜하겠다. 근데 아무래도 현대 축구는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완전 중앙에서 그 공을 받는 것보다는 수비적으로 살짝 빼서 측면도 커버하고 내려가서 커버하는 역할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리죠. 사실 이런 10번 얘기할 때마다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10번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가? 기술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원일 형님이 말씀해 주셨던 천재, 가장 뛰어난 선수가 10번에라고 불리는 나는 전 그 의미도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10번이 거의 대부분 그 팀에서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축구를 제일 잘하니까. 기술. 네, 기술이 제일 좋으니까. 예. 두 분은? 우리는 그 클래식한 10번을 봤어요. 저는 클래식한 10번을 봤기 때문에 그 10번들이 보여주는 플레이가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향수가 또 있는 거예요. 뭐 보는만 얘기도 있고. 네. 저는 그 느낌인데 20번에 대한 로망과 낭만이 있는 건 만화 같지 않아요? 나도 그 얘기 나 슛돌이랑 그래. 돌발이도 10번인가? 돌발이 슛돌이.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본 그 축구 만화 이런 거. 판타지스타. 저는 그래서 10번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11명이 요즘엔 사실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10번이 했었던 축구는 그 선수가 주인공이야. 그 선수가 팀에서 핵심이고 얘가 다 끌고 가는 느낌이었었거든. 그래서 저는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본 축구 만화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공격수로 성장한 애가 결국은 감독이 측면 윙백으로 두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순간적으로 경기장 전체를 다 본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측면에 빠져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그러면서 축구를 그려나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윙백인데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봤던 만화는 그 당시에 그치. 네. 사실 옛날 만화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 엄청 오래됐죠, 그거. 네. 예. 하물며 판타지스타에서도 그 10번 역할하는 선수가 현대 축구에 살아남기 위해서 예. 어떤 식으로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화도 현실을 반영해야지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는 그런 만화지만 예. 젊은 친구들이 보는 만화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체력도 중요하고 뭐 네. 이럴 수 있겠네. 아, 저 아오아시 맞습니다. 저 만화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구학개론 왜 10번이 축소되었는가? 사실 이전에도 이 비슷한 결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론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10번에 대해 낭만도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 오늘 오프닝 토크로는 더선에서 공개한 레알 마드리드 스타들의 요 얘기하면서 가볍게 시작을 했고 발롱도르 프랑스 풋볼 편집장 인터뷰, 공격자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에서 이탈리아어 교육 의무로 하게 됐다. 영어와 그리고 그 다른 나라 언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오늘 10월 30일이었고요. 히든풋볼 수요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